연일 대선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좀 짚어드릴게요.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교수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뭐 뉴스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뉴스 안 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뉴스가 계속 양산되니까 네. 뭐 보는 것도 지겹고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건 좀 자제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계속 앞으로 아마 카메라를 뭐 그렇게 막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왜 그 기본적으로 후보 부인이 왜 안 나서냐는 압력이 아마 거세질 건데 그런 압력의 어떤 수위에 따라서 저는 대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가능하면 안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차 교수님 오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게 진짜 맞는갑다. 원래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스탠스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데 차 교수님 방송 들어오면 아마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정답 같아요. 근데 본인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는 인터뷰할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와 사람의 변신이 저렇게 가능하구나. 저는 진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던 시절의 윤석열 후보와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비주얼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인이 나왔는데 그 비주얼이 우리가 일반 텔레비전에 잠깐 노트들 됐을 때 그 비주얼하고 너무 달라서 저는 그 오히려 정치적인 콘텐츠의 내용보다도 그때. 그런 이미지 변신이라는 게 참 정말 대단. 정치라는 게 대단하구나. 뭐 미디어 시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는구나. 뭐 이미지 이런 변신도 생각. 굉장히 중요한 근데 부분이죠. 이제 사과를 한 거는 한 거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검증을 해야 되지 이거 해야 하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수사할 일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를 전담을 좀 시켜가지고 아니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뭐가 있다 그러면은 좀 달라들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수사가 되는 게 없으니까. 아니 70일 앞으로 70일 앞으로 대선이 나왔는데 수사한다고 그게 뭐 법정에서 저는 뭐가 공정의 나겠냐. 관점에서 네. 보면 네. 진짜 이해가 안 오는 거죠. 조국 수사를 할 때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진짜 비교 불가능한 수준인데 결국은 조작이라고 하는 뭐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그런 의심들이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조국 수사했을 때 들는 것처럼 한다면 당연히 수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예. 엄청난 제가 볼 때는 그 수사 인력들이 투입해서 예. 해야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를 그렇습니다. 차치하더라도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 지금 반전이 필요한데 이게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이후에 계속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계속 빠지는 추세는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근데 60일 가량 남았고 네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 경향이라는 건 하나의 큰 경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완전히 옛날처럼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기 굉장히 어렵고 뭐 심지어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웬만한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승세로 다시 돌려 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1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을 거다. 다음 달. 예.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나온 그런 분석을 보니까 윤 후보의 지지가 빠진 곳이 TK, 대구 경북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 빠졌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러니까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고정적이지 않고. 저는 그거는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스탠스를 잘 정리를 하고 하면 아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게 2030이 이죠. 예전 같지 않고 그렇죠. 네. 돌아선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준석 효과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좀 구조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몸값이 뛰고 있다. 올라가죠. 어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잘 버텨내시니까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게 그닥 그렇게 옛날처럼 20%대로까지 가는 그런 효과일까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정말 윤석열 후보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인다. 네, 그러면 예. 그 반사 이익을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실어서 단일화에 대한 압력 그 단일화를 통해서 뭐 완전히 단일화 방식의 후보 교체 뭐 이런 단일화 것들까지도 큰 꿈은 꿀 수 있겠죠. 근데 단일화라는 거는 지금 있는 윤석열 후보 자체가 이제 단일화 합시다라고 전향적으로 나올 때 단일화가 되는 뭐 건데 쉽진 않죠. 지지율이 다 빠졌는데 어차피 질 단일화라면 끝까지 그냥 완주하는 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윤석열 근데- 후보의 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완전 격차가 차이가 많이 그렇게 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좁혀서 불안할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3점 얼마에서 지금 5% 6%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진짜 누가 봐도 괜찮은 후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다른 데 대한 실망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건지를 잘 봐야 저는 돼요. 후자라고 네네. 봅니다. 그렇죠. 후자라고 봐서 자기 콘텐츠에 의해서 자기 발광을 한 케이스는 그렇죠,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열세해서 이게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왔죠. 그 원인을 몇 가지 뭐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뭐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저는 첫째는 정책 대안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으면서도 내용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제시를 해왔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였는데 두 번째는 또 하나 누구나 아는 것은 이낙연 효과죠. 확실히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확실한 그런 지지가 이제 받쳐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간단합니다. 3프로 TV 보시면은 그 답을 진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3프로 예.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 말이 왜 이재명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되게 중도층 혹은 그런 전문가 계층에서 왜 나오는지를 아마 3프로 TV 한번 긴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3시간 정도 두 분 다 보려면 될 건데 그거 보고 나면 아마 쉽게 결론에 도달할 그러니까 두 가능성이 분의 말씀은 높다고 좀 요지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지금 정책에 대한 대안도 있고 디테일이 있었다. 거기에 그걸 디테일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그 굉장히 구체적이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네, 말과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의 차이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아직 6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아니, 뭐 그렇게 저는 제가 뭐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저는 네. 다 봤습니다. 예. 다 봤는데. 정책을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네. 네네.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앞뒤 좌우를 다 따져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보인 거죠.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사실 뭐 김동현 아나운서 말대로 아직 이제 기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네, 네. 그럼 이제부터라도 사실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조건부로 뭐 하겠다 아니면 또 어제는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좀 험한 말까지 쓰면서 자기는 토론 잘할 수 있다 하던데 요 상황은 또 어떻게 좀 이게 돼야 넌 될까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하고 토론하는 거는 내가 나빠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네. 쓰면서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 후보를 지지하는 40%의 국민들에 대한 저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니 지지자들은 도전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데- 생각할까요? 아유 그렇게 생각 못하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자본들이 나오는 거를 이준석 사태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도 존재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도 존재한다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든 토론 자체는 존재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죠. 네, 조영일 교수님. 토론이 없으면 민주주의 아닌 겁니다. 그 정치가 말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네, 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중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하면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 거니까 법적으로 잡혀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유권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꼭 마찬가지로 지금 여권 안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국민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말장난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 후보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뭐 야권도 마찬가지고 말로 하는 게 정치이지만은 말을 진실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근데 아니 어쨌든 토론은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법정 그 세 번. 대통령 선거 네. 기간 안에 토론을 하면 한 달은 지금 이거를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는 차라리 1,500만 원 내놓고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에헤이. 자, 대선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비교해 보면 뭐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정말 양도세 중과도 유예하고 또 종부세도 개편한다고 그러고 취득세도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에서는 50% 감면해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거기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이 굉장히 높게 오른 것에 대한 그 배경이 있는 데다가 세금이 계속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에 예, 대한 국민 부담이 있고요. 또 세금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에 소비를 그만큼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덜어주면은 우리나라에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충분히 소비를 하면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선순환에 대한 계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정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저는 스탠스를 잡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스탠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래는 터고 마음대로 터고 보유한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은 강화하라. 뭐 이게 네네. 기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보유세, 양도세 다 예. 내리겠다. 종부세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예.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스탠스의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있다.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약간 불구하고. 그래도 우쪽으로 간 거 예.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전에 보유세 비하면? 부분은 대단히 저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네, 보유세에 대한 보유세 부분은? 스탠스는 물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보유세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세금이 이제 이중 삼중으로 오는 그런 부담을 줄이겠다라고는 방향을 잡은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설득을 시켜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책의 방향에서 계속 양보하는 걸 네. 이렇게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네. 국민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쥐고 나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국민을 안심시키는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게 국민이 아프면 아프다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아프다. 왜 너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냐라고 그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들한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음 주제 해보겠습니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야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환영은 하는데 요 셈법을 따져 보니까 누가 더 불리할까? 요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당은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풀어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 정국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선 이 정국에서는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정권에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사면 문제를 갖고 국론 분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그 매듭을 지금 이제 이제 떠나는 대통령이 쥐어준다. 이건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 고령인데다가 5년 정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아마 감안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계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 타이밍으로 보건데 지금이 저는 가장 적기였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마 판단을 하신 부분이 아닐까. 그것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저는 반응도 그냥 쿨하게 그죠? 그거는 그냥 그분의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건 저는 맞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들은 바가 없다. 뭐 네. 아예 이렇게 말을 줄이다가 나중에 이제 좀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이제 뭐 깊은 고민의 뭐이라고 그렇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극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 중에서도 완전 보수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의 표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윤 후보를 찍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겨 있는 부분은 TK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안동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TK에 연고가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TK에서 표를 얻어오느냐. 호남 쪽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데 사실은 인구 대비를 볼 적에는 TK나 PK의 표가 많은데 PK는 또 그렇다 치고 TK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네. 그 속내야 뭐 누가 대놓고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책 2권 내놓고 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 쪽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 예. 이런 것들의 어떤 소재로 쓰일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윤석열 후보는 조심을 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윤 후보의 책임, 네, 이 네. 부분을 윤 후보가 어떻게 그렇죠. 풀어가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속으로 뭐 짐이 있다. 네, 그런데 뭐 찾아뵙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제 건강상 좀 건강을 추스린 다음에.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네. 나를 결국 감옥에 보내고 이 시간까지 잡고 있은 게 누구냐라고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죠.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중도 보수, 네. 중도가 이제 중도의 움직임이 저는 되게 민감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들으면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악재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뛰쳐나간 다음에 선대위에서 나간 상태에서 계속 선대위에 대해서 이렇게 외곽에서 집중 포화를 날렸거든요. 근데 정치가 이게 정치가 역시 경륜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좀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보수하시는 분들이 이준석 그 당대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신선함이나 어떤 젊은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에 좀 보이는 듯 하다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정책선에서 나오는 거고 예, 당대표가 하는 거는 반대와 여러 가지 이견들을 아우러 가지고서 이렇게 합치해 나가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인데 네네. 그걸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역시 드러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앉혔지 않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김한길 그게 위원장. 당내의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당내의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그 신재 씨도 또 영입을 예, 했단 말이죠. 예. 새시대 저는 준비위해서. 그래서 아마 당 대표로서 완전히 자존심 정말 상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다 보면은요, 이 정치권 안을 들여다 보면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느 정도 경륜이 충분하고 5선 이상 이런 것 같으면은 그걸 갖다 제어해 나가면서 포용해 드리면서 제어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본인에 대해서 도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경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일단은 조경 교수님 좀 박하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이전에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됐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했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역시 이준석 대표가 경륜이. 갖고 있는 자기 카리스마와 자기 정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저는 응징한 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준석은 시국이 지금 대선 30대입니다. 정국인데 지금은 앞으로 40대 50대를 가야 되는 이준석이 뭘 갖고 정치를 할 건가를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기 정치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저는 유효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울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울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위치를 좀 바꿨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또 이제 울산 방식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복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뭐 털 빠진 매머드 뭐 이렇게 큰 얘기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본인의 소회를 올린 거긴 하지만 선대위에 다시 좀 복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니 마음을 갖고 털을 있는 누가 거 아니야? 뽑았어요? 자기가 저는 뽑았어요. 그런 건 프로이트한테 가서 물어봐요. 털 빠진 메모드가 뭘 의미하는 건지 물어볼 꿈의 해몽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그 꿈을 뭐 실제로 꾸셨을까 그거는 의문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가기 어렵다 이걸 명확하게 좀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이준석 대표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본인이 아니고. 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처음에 울산 방식으로 대처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오는 것은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면서 다르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더구나 지금은 이제 눈앞에 바로 이제 대선이 다가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대선을 잃으면 그 얻는 게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입지에 더 플러스가 될까요? 잃는 게 더 플러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만드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그거는 게 플러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죠. 수수께끼라고 보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좀 수수께끼 해법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뭐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부산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지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지선을 보면 그냥 1번이면 1번 다다다당, 2번이면 2번 다다다당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교차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교차 투표를 하시면 대선과 지선 사이의 교차 아니요. 투표를 지선에서 지선 내부에서 기초와 기초, 광역 광역이, 그거는 기초, 그 이제 의원. 보통 분할 투표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현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드물게 근데 일어나는 대선이랑 경우인데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부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광역 시장 부분은 워낙 정부와 함께 가야 얻을 게 많기 때문에 가고 대신 이제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초의원들은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일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해서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그 유권자가 가려낼까 이건 조금 여전히 좀 의문점. 조 교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시차 같아요. 옛날처럼 이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선이 네. 서로 조금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좀 이렇게 좀 더 헌법을 좀 바꾸어서 그죠? 예. 4년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산이 이제 국회의원 수라든지 시장을 볼 적에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이슈 뭐 계속 나오겠죠. 이제 좀 더 자주 뵐 것 같아요. 새해에는. 예, 조차가 파헤친다. 오늘 경성대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재근 교수 두 분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예. 뭐 지금 뭐 여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방송도 좀 나라를 구하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